이분과 함께 또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윤지호 센터장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침 시간에 이렇게 또 나와주시고. 항상 아침에 요즘 가끔 뵈면은 이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셔가지고. 별 말씀을요. 저희가 아이디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센터장님 모셔서 특별히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네. 이자율이 사실 엄청 낮았잖아요. 그쵸. 오랫동안 10년 동안. 네. 그래도 물가 안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은 근데 뭐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물가도 좀 떨어져서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보면 좀 긴 얘기인데 네. 당황스러웠죠. 예. 올해 우리가 시장이 왜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경로보다 더 격하게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변동성이 왜 이리 클까 네.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지난 정말 한 20, 30년간 유지해 왔던 어떤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와서 항상 애널리스트가 뒷북을 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뒷북이라도 치면 좋은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뭐 연준이 뭐 피본 얘기하고 그러지만 다시 금리를 제로로 갈 가능성 매우 낮아 보이고요. 네. 결국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연준이 결국 금융 안정이나 위해서 정책이 나오더라도 네. 어느 정도 물가를 용인하는 시대로 갈 것이다. 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000년대에 왜 이렇게 물가가 낮았을까요?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요새 뉴스의 중심에 있는 중국이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을 수출해주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은 열심히 소비해주면 되고 우리가 흔히 그 당시를 차이 아메리카의 시대라고 했었거든요. 네. 잘 협업해가지고 뭔가 최적의 자원 배분이 되는 시대. 근데 그게 끝나다 보니 중국에서 디플레이션 수출이 안 되고 오히려 요즘 가끔 중국이 뭐 봉쇄되고 그러면 물가에 더 자극을 주는 네. 이런 정책이 오고 있죠. 두 번째는 또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결이 되네요. 그래도 우리가 소련이 과거에 러시아로 바뀌면서 하여튼 값싼 자원을 유럽이 갖다 쓰게 됐었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를 싸게 썼죠. 물론 지금 뭐 독일이 지금 겨울에 땔감 떼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대체 천연가스가 있죠. 네. 하지만 단가는 다 올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구의 고령화 이슈가 이제는 모든 선진국, 중진국까지 해당이 되는 상황. 네. 우리가 과거에 한참 유행했던 책 중에 인구 대역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갑자기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에서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게 70년대 인플레이션은 노조가 강해서 일어난 거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때에 비해서 너무 고령화 인구가 느니까 우리가 흔히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병이 걸려도 죽지 않는 병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간병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슈들, 코스트가 올라오는 이러한 것들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초에 러시아 전쟁이 촉발시키면서 이게 혈압이 갑자기 통제되는 않는 것처럼 네. 이게 뛰었는데 결국 통제되겠죠. 결국 통제는 되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저물가 저금리의 시대는 상당 기간 저금리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라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과거에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였고 네. 뭐 미국은 제로 금리였다면 아마 이후에는 물가가 뭐 조심스럽네요. 근데 하여튼 3% 이상은 유지되는 그런 시대에 오는 거 아니냐. 금리도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조금 정리해 보면 지금 중국이 세계의 공장 뭐 이런 네. 식으로 중국이 많이 그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물가가 많이 안 올랐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쵸. 나빠진 거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들도 잘 관리가 되다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고 그래서 나빠졌고 그리고 특히 세 번째 이슈가 이제 결국 노령화 시대가 오면서 생산성이 나빠졌다. 그렇죠. 뭐 이걸 네. 극복하기 위해서 네. 많은 기업들이 소위 로봇화를 네. 시도하고 있지만 뭐 우리가 많이 진척된 것 같지만 의외로 또 진행된 속도가 더딘 부분이 네.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좀 덧붙인다면 이게 다 결합된 형태가 뭐냐면 뭐 이러다가 다 기승전 정치로 요즘은 되는 분위기인데 좀 블록화 경제? 네. 예.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도 그냥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제일 싸지 않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국을 공장을 세웠던 건데 아니, 거기 더는 못 늘릴 거 아닙니까? 국제 분업이 좀 약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비교 우위에 의해서 잘 생산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다 미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눈밖에 나면 우리 아무것도 못 팔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오니 기업들은 부담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러한 흐름이 어쩌면 길게 보면 과잉 생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들 캐파를 늘리니까. 동시에 또 우리에게 또 큰 기회가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만 있는 건 네.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저도 중국 뉴스를 보면서 2000년대에 다들 중국에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중국이 미래다 하고 다들 뭐 네네. 화장품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저는 전에 한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 계속 관계가 좋았으면 우리는 이제 답이 없었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을까요? 반도체고 뭐 2차 전지고. 근데 중국이 결국 글로벌 경제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혐한이 생기면서 엔터 기업이 중국에서 나와서 세계에서 기회를 잡았듯이 네. 뭐 이거 희망찬 기대겠지만 결국 우리의 대표 기업들이 결국 좀 더 기회가 더 생기는 생존이 네, 더 네. 길어지는. 만약 중국 놔뒀으면 전 중국이 다 따라잡았을 것 같아요. 우리 디스플레이 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옛날에 디스플레이 보면서 야 이거 뭐 괜찮다 했는데 어디를 봤더니 뭐 답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멈췄고 또 하나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저희도 매일 아침에 글로벌 자금도 말해주신 분도 나오고 하던데 한번 네. 여쭤보시면 이런 흐름이 네. 나올 거예요. 최근에 뭐 홍콩이나 이제 싱가포르 쪽 얘기 들어본다는 게 제가 뭐 제한돼 있죠 네. 네트워크는. 근데 확실히 중국 쪽에서 자금이 나와서 어느 시장을 택할 거냐를 고민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확실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한 부분도 네. 있고 근데 별로 투자할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산하는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뒤져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중국 외에 대안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뭐 한국, 뭐 어떤 자금들은 호주 뭐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떠나가는 한들이 늘어나겠지만 아마도 시장이 서서히 뱃머리를 돌리는 것은 네. 외국인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우리 시장. 그렇죠. 예. 뭐 여기서 참 뭐 요즘은 좀 긍정적 얘기하면 욕을 많이 먹던데. 그래도 뭐 아니 워낙 떨어져서.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네. 이럴 때가 길게 보면 항상 기회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밸류에이션 비쌀 때에 비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어쩌면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 외에 대안을 어디를 택할 것이냐. 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유력한 후보자 중에 하나고 네. 왜 그 기업들 중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요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네. 질문드리면 우리가 2008년부터 한 10년 이상 올 때 지금 얘기해 주신 중국 그다음에 원자재 고령화 이슈에 의한 생산성도 있었지만 사실 그 기간에 기술 개발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기술 개발의 속도가 뭐 고령화든 뭐든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건 계속 가고 있나요? 기술 개발되고 어마어마한 이게 진전이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는 거 어마어마한 진전이 아닌가요? 되고 예, 있죠. 예, 근데 예. 이제 우리는 투자야 아니니까 저는 예. 여기서 아침에 와서 제가 예. 기술 개발을 얘기하러 온 예, 건 예, 아니고요. 예. 투자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러한 개발의 가치를 지나치게 땡겨 왔었다는 거죠. 미리 썼다. 주식시장에. 네, 주식시장에. 특히 미국의 성장주들은 소위 제로금리 하에서의 밸류에이션과 네. 할인율이 바뀌는 아주 네. 교과서적인 생각을 예, 할 수 예, 있다는 예. 거죠. 지금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뭐 이번에 이제 한번 충격을 줬고 네. 성장은 하겠지만 어중간한 성장하는 네. 경우 매우 힘들어질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한국 내에서 보면 최근에 사실 국내에도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첫째 채권 시장을 아주 강타했던 ABCP 문제가 네. 있고요. 그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되고 두 번째는 결국 우리나라의 소위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성장 프리미엄들도 급격히 숨을 대고 있거든요. 네. 성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자나는 기업엔 돈을 못 주겠어. 뭐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하겠지만 그것을 좀 땡겨 썼었고 그것의 조정 과정. 옛날 과거에 우리가 IT 버블에 수많은 기업들이 약진이 있었지만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도 있었거든요. 네. 그 기간이 아마 성장주에 시작된 것이 아닐까. 네, 그럼 결국은 그 기술 개발이 멈춘 건 아니고 다만 미리 좀 땡겨 쓴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네.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러면 우리 시장의 매력도는 뭐 중국에서 자금이 나와서 지금 갈 곳을 예. 찾고 있고 뭐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이 그 대안으로서의 매력이 있을까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뭐 기업들 기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하고 있고 네.
그런데 불안한 부분도 여전히 있거든요. 잠깐 언급해 줬던 뭐 안 팔리는 회사채, 정부 대책도 나오고 그쵸. 뭐 이런 부분들 뇌관이라고까지 표현이 되는데 네.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써서 그렇지만 뭐 딥밸류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밸류는 싸요.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싸다는 건 맞는데 싸다는 매력. 그렇죠. 네. 이 딥밸류가 더 뭐 지하실을 판다 지금 경우 중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시스템적 위기가 올 거냐 네. 이런 고민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냐. 어떤 분들은 지금 2008년 9월이야. 우리 여의도에 뭐 2008년 9월에 있었던 사람 아주 악몽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9월 15일 날짜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저도 리만 파산입니다. 그러니까 리만 파산처럼 현상이 와서 연쇄 부도가 나왔지는 않을까. 만약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크레딧 스위스가 결국 문제가 나왔을 때 네. 다들 리만 아니냐. 네. 근데 재밌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막상 뉴스가 플로우가 나온 뒤에 기업을 막 뒤져봤죠. 이제 리만 되는 거 아니야? 하더니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높아요. 보통 자본. 그리고 뭐 문제 되려고 막 잡아도 뭐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만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그리고 또 뭔가 유동성 이게 올 것 같아서 리만처럼 되려면 은행이 유동성 이게 별거 아닙니다. 만기 불일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IMF도 결국은 단기적으로 돈을 땡겨와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다 보니 이 유동성이 그렇죠. 꼬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은행들 봤더니 그냥 금융위기 이후에 하도 제재를 해가지고 은행이 유동성을 너무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은행은 문제 없을 것이다. 하지만 펀드가 문제된다. 그래서 영국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영국 얘기 나오니까 다들 소로스 얘기 나오는 거죠. 야, 영국의 소로스가 막 파운드 공격했는데 막 옛날 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벌써 총리가 바뀌네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적응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적응해 시스템 간다. 네. 위기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거든요. 네. 지금. 네. 물론 국내는 좀 미숙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번에 정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주시했던 거는 좀 더 한국은행에 뭔가 액션이 나와주길 좀 기다렸는데 금리 올리고 있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하튼 이 문제 역시도 시중에 여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형 위기로 가지 않는다고 본다면 저는 2008년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네네. 2008년 다 9월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2009년 4월까지 4월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딱 끝났을 때예요. 그때가 끝나고 네. 나서 돌아섰는데 네. 런던 네. 총연이 열리고 그 기간 동안 변동성은 컸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더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거기였다는 네. 거죠.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오히려 너무 먼 과거 막 70년대 인플레이션 시대부터 해서 요즘 들으면 경제사 공부하는 느낌일 정도로 과거의 사례를 갖다 쓰는데 멀리 찾지 마시고 1년 전만 기억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1년 전에 네. 10월 달에 어땠냐면 한 3천 왔었는데 다들 최적의 매수 기회라고 외칠 때였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6월 달인가 3,300 갔다가 10%가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3천만 깨지면 기회라고 외쳤지만 결국 거기서부터 쭉 빠졌죠. 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게 이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좀이라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막 저놈들 막 증권사 놈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1,800 가면 살 거야, 2,000 깨지면 살 거야, 다 그래요. 뭐 2,100이나 2,200이나 뭐 이거 실제로 또 가면 못 삽니다. 이게 그 무서워서. 말씀 드리고 이랬을 때 좀 권하고 싶은 게 뭐 제가 여러 책은 읽지 않았지만 하여튼 여러 번 읽은 책이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예.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좋아하는데 예. 뭐 그분 책 중에서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에 아주 재밌는 표가 하나 나오거든요. 네. 시장을 우리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갈 때와 소극적으로 갈 때를 딱 구별을 해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넣는데 대표적으로 전망이 긍정적일 때는 소극적으로 가야 되고 전망이 부정적이면 너무나 다 아는 얘기고요. 네. 이건. 하지만 중요한 게 대출 기간이거든요. 대출 기간이 적극적으로 대출해 줄 때는 조심해야 되고 소극적으로 할 때 용기를 가져야 된다. 네. 뭔가 요즘 비슷하지 않나요? 요즘 돈 잘 안 빌려주죠. 투자 여기 굉장히 투자자입니다. 네. 투자자가 낙관적, 부관적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투자자가 자신감을 가질 땐 정말 조심해야 되고 낙담하고 있을 때를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것도 떠오르잖아요. 작년 10월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뭐 굉장히 밝은 미래 그리고 뭐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뭐 새 미래 산업.
요구하는 행동이 뭐냐면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리스크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가 굉장히 지금 위험해 보이죠. 네. 매일매일 아침만 일어나면 새벽에 뜬 눈으로 나스닥을 보고 막 연준 파월 연설을 하면 생중계랍니다. 우리나라는. 저도 자고 있는데 그죠. 다음 주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글쎄. 생중계였습니다. 네. 근데 엄청 인기가 좋으실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매크로 과잉인데 네. 여하튼 우리가 리스크라는 걸 철저할 때 우리가 버핏 말을 많이 인용하는데 버핏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난 비관론 싫어한다. 네. 비건너이 주는 가격을 사랑할 뿐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사랑했냐. 버핏은 안전마진을 중시했던 사람이다. 네. 그라이먼 정신을 받아서. 결국 주가가 상당히 싸져 있는 것만 확인된다면 거기서는 뭐 시스템적 위기는 안 갈 거로 보니까 거기서는 뭐 몇 개월 고생하더라도 계속 주식을 좀 공격적으로 해두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데 아직은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큰 거 한 방에 남아있어.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그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이 힘들어지니까 내 피연간사 분이 했던 베어마켓이라는 책이 이상하게 절판되면 사람들이 그 책에 열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가요? 뭐 중고가 보면 막 가격이 엄청 올라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웃긴 게 저는 읽고서 까먹고 있다가 집에 책꽂이를 지졌더니 있더라고요. 노란색 표지가.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 책을. 근데 그 경기 침체일 때 주식을 사야 된다. 근데 네. 제가 메모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 책에. 뭐라고요? 그대로 아마 그때 뭐 시황을 뭐 써야 됐었나 봐요. 나도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 긍정적 뉴스가 나올 때 콜을 해야지 했는데 그 책에 요걸 써놨어요. 제가. 왜냐면 결론은 우리가 경기 침체 바닥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경기 정점도 지나고 나서 확인되는 거고 침체도 지나고 나서 확인되고 그 국면에서는 뉴스는 아까 오히려 하워드 막스가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낙담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가 보통 바닥권을 지날 때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그런 시간에서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낙담하는 분위기에서는 좀 벗어나도 네.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좋으시고요. 조금 더 이제 네. 다시 이제 시장으로 조금 네. 좁게 들어오면 최근에 그 회사채 문제 그다음에 정부 대책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정부 대책이 충분한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채권 베이스의 분들 만나보면 풍부하지 않다 의견이 대다수고요. 채권 베이스 충분하지 않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다들 했지만 좀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RP 매입 사준다든지 뭐 기업 유동성을 직접 SPV 같은 거 설립해서 좀 사준다든지 그런 게 없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제 한국은행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한국은행이 액션한 거 빼고는 다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만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저는 결국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 게 상황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요. 저도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저희 회사도 IB 많이 하고 있고 알다시피 ABCP 뭐 아주 주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네네. 기업들이 다 멈춰 있는 상태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뭐 증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은 문제가 되는데 네. 은행을 딱 바라보면 많거든요. 돈은 유동성이.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냐의 통로만 남아 있는데 그게 안 나온 거지. 우리가 시스템적 위기로 가려면 은행이 흔들려야 되거든요. 돈도 없어야 된다. 그렇죠. 은행이 더 흔들려야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예. 제가 요새 하도 미국 문제된 것수 있지 않냐 질문을 많이 받기 네네. 때문에 그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단적으로 가장 우리 신경세포의 가장 요 끝에 있는 신경이 뭐냐면 연체율 같은 거거든요. 네.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별로 안 높죠. 높나요? 1.8%도 그게 거의 안 높죠. 맞아요. 예. 우리가 금융위기 때 기억나시면 10% 넘어가면서 그때 막 안 갚는 거죠? 예. 그렇죠. 예. 1.8%예요. 그러면 미국의 소비가 잘 안 죽는 겁니다. 인플레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미국 소비가 매우 견고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거죠.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연체율이 생각보다 뭐 요즘 최근에 좀 안 좋은 건 있지만 다만 크레딧은 좀 경색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신용이란 게 뭡니까? 우리 세 명이 여기 있지만은 서로 안 믿어서 생긴 게 크레딧의 문제거든요. 서로 안 믿으니까 네. 이 믿게끔 해주려면 누군가가 신용을 보강해 줘야 되는 네, 거예요. 예. 이 신용을 보강해 준 주체가 정부가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뭐 오늘 정책을 보시면 뭐
어떤 식으로 정부가 좀 나서려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해결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1금융권이 제2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신용 보강을 해주고 그쵸.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 그러면 확실히 확 안정될 네. 텐데 아니 직접적으로 제일 좋은 건 한국은행이 사주면 되죠. 네. 한국은행이 그런 액션까지 할 이유는 없다 생각하는 것 이제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올리고 그렇죠. 하는 거하고 상충되니까. 그렇죠. 그럼 되게 모호해지죠. 이창용 총재 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금리 올리면서 인플레 잡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다들 뭐 3% 우리가 뭐 3.5 이 정도 얘기하다가 이거 다 4% 얘기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한국은행. 네. 그래서 근데 영국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도 결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근데 한국은행도 어떻게 보면 요번에 미국하고는 조금 그 순서가 달리 가지만 네. 이런 일 때문에 그 금리 좀 못 올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요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딜 가면 예. 다들 아세요 이제 용어를. 저도 이제 아, 요즘 오버킬, 매크로를- 오버킬, 뭐 피벗 다 아는데 다 압니다. 요즘 그렇지. 영어 네. 쓰는 게 더 미안한데 연준 피벗이나 한국은행의 피벗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저는 예. 그냥 다만 우리가 흔히 스텝 다운이라는 표현을 네. 쓰잖아요. 그런 현상은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중앙은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가를 잡고 싶은 이게 있지만 금융 불안정에 대해서 대처하는 강력한 전통을 네, 역사를 네. 갖고 있어요. 예. 그래야죠. 예. 그래왔죠. 예. 이 두 가지였어요. 네. 인플레를 잡거나 영웅이 됐던 중앙은행장도 인플레를 잡았거나 아니면 금융 불안정을 해소했거나 이 둘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다 인플레를 잡기 위한 볼커를 투정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서서히 분위기는 금융 불안정도 막아야겠다. 한국도 좀 금융 불안정이 생긴 거거든요. 네. 불안정이 한국이 좀 먼저 생긴 거죠. 먼저 생겼죠. 예. 그러니까 저 중요한 포인트를 예. 하이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가 결코 경제가 왜소한 국가가 아니어서 전 세계가 다 주시하고 그럼요. 있을 거예요. 예. 주시하고 있다 예. 보고 예. 있고 전 그래서 스텝 다운 정도는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도 우리도. 예. 네. 오늘 네.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신 센터장님이 잡아주신 주제가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막연하게 두려워하지만은 말자. 그렇죠. 뭐 상황이 네. 좋을 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을 때 투자해야 되는 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 네. 안 좋았을 때 정말 세계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이 올 것이냐 아니냐를 질문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남은 우리의 고민은 결국 어떤 것을 좀 사고 어떤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냐의 싸움 문제지 굳이 지금 매크로를 매일매일 고민하지 말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발 좀 물러서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윤지호 센터장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